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야지.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었습니까? 예순이 넘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살았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65의 누군가가 낡은 습관 하나 때문에 남은 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조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의 건강과 관계와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때는 초가을이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한 서당, 작은 마루에 정약용 선생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제자 한진호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진호는 25살의 청년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노인보다 깊었습니다. 스승의 유배지까지 찾아와 학문을 배운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로 60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버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시고 예전처럼 웃음이 없으십니다. 저는 어찌하면 아버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먼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나무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는 더욱 넓게 뻗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옳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났다면? 가지가 햇빛이 아닌 땅바닥을 향해 구부러졌다면?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굽은 방향 또한 더욱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습관이 더 굳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사람이 60이 넘으면 몸이 굳는 것보다 마음과 습관이 먼저 굳는다. 그 굳은 습관들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러나 진호야,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된 나무는 가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금수와 다른 이유가 아니겠느냐. 한진호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 60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을 내 아버님께 전하거라.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2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그 선택을 왜 했을까?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 속에서 당신은 홀로 자신을 심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거나 잠자리에 들려 할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과거를 되짚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망은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되짚어볼 과거의 재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 성공보다 실패,
칭찬보다 비판을 훨씬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달한 기제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책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패턴을 강화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할수록 그에 해당하는 신경 경로는 더욱 굵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즉, 자책을 자주 할수록 뇌는 자책하는데 더 익숙해지고 더 쉽게, 더 자동적으로 자책의 회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자책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 나이의 자책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였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울증, 면역 저하,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만성적 스트레스 호르몬의 원천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지나간 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다. 63세의 박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한 베테랑 영업사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는데 밤만 되면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 전 사업이 한창 힘들던 시절에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냈던 날, 아이가 중학교 때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장을 가느라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날, 후배에게 실적 압박을 너무 심하게 줬던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걸리는 그 일. 처음에는 그냥 잠깐 스치는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억들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나쁜 아빠였어.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결국 박 씨는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그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식욕도 줄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요즘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아? 박 씨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이미 지나간 재판을 혼자서 다시 열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너는 늘 피고인이고 늘 유죄야. 그게 공평한 재판이냐?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자책 대신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나는 그 시절의 나를 용서한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손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밤의 자책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해.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고마워 말해줘서. 자책은 겸손이 아니다. 자책은 과거의 나를 무덤에 가두는 일이다. 진정한 반성은 자책이 아니라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에게 아프다고, 외롭다고, 무섭다고 말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말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괜히 걱정만 끼치지. 그 말을 속으로 삼키고 혼자 주무신 밤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국의 50, 60대 이상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어른은 힘들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이러한 믿음들은 어린 시절부터 깊이 내면화되어 60세가 넘어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를 때 뇌의 편도체는 오히려 더욱 활성화됩니다. 즉, 억압은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더욱 강하게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는 사람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모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압된 감정이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고독감과 두려움은 특히 더 강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납니다. 이 시기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들은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이 결국 몸이 대신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당신의 고통을 참는 것은 강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당신을 숨기는 일이다. 68세의 윤 씨는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을 운영하며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IMF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가족 앞에서는 태어난 척 버텼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65세 퇴직을 하고 나자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윤 씨는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해도 다 잘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하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진짜로 어때요? 진짜로. 윤 씨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요즘 많이 외롭다. 허전하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서 저 다행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괜찮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여쭤볼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윤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좀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고 싶다고 먼저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평생 참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한 거라는 걸. 강함은 참는 것이 아니다. 강함은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다. 친구의 자녀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답답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집 아이는 대기업 다닌데 우리 애는 뭐 하고 있나?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러지? 비교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어느새 마음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비교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자동으로 타인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의 비교는 특히 잔인합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는 나도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나이의 비교는 대부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라는 자기 비하로 귀결됩니다. 또한 요즘 시대에는 SNS가 이 비교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좋은 모습, 여행, 맛있는 음식, 건강한 모습만 올립니다. 우리 뇌는 이것을 현실 전체인 양 받아들이며 모두가 나보다 행복하다는 왜곡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상향 비교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부러움, 시기, 때로는 원망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비교는 도둑이다. 현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61세의 이 씨는 평생 작은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두 딸을 잘 키워냈고 남편과도 큰 다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남편이 퇴직 후 카페를 차려서 꽤 잘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큰딸이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씨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쌓였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됐을까? 우리 딸들은 왜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깊어지자 딸들을 볼 때도 자꾸 비교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 친구 민지는 지금 회사에서 팀장이라던데. 저 집은 새 차 뽑았다던데 우리는 언제? 딸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잘 못 살고 있어요? 이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비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남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었다는 것을. 이 씨는 그때부터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처음에는 쓸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남편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비교는 습관이에요. 근데 감사도 습관이에요. 어느 쪽을 훈련하느냐가 내 하루의 색깔을 결정하더라고요.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도 남과 같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수도 없다. 당신의 삶은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되어야 한다. 병원 가는 것을 자꾸 미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혹은 바빠서 귀찮아서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신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 나중에가 쌓이면 몸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의 큰 이익보다 현재의 작은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불편함보다 지금 안 가도 당장은
괜찮은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30대의 몸은 어느 정도 방치해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몸은 회복 탄력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작은 이상이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봐 두렵다는 심리로 병원을 피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타조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타조가 위험을 느끼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것처럼 사람도 두려운 정보를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몰래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암, 심뇌혈관 질환 등 많은 중증 질환이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남은 삶 전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 귀 기울여라. 66세의 최 씨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도 감기 한 번 잘 안 걸렸고 60이 넘어서도 동네 뒷산을 주 3회씩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64살 무렵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가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지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2기였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다행히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만 일찍 오셨으면 1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증상이 시작됐을 때 바로 오셨다면 수술 범위도 훨씬 작았을 거예요. 최 씨는 회복하는 동안 병실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산을 오르면서 몸을 돌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몸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을 때 나는 못 들은 척했던 거예요. 평생 건강을 자신했기 때문에 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방심이 됐던 거죠. 최 씨는 지금도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빠지지 않습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두려워도 아는 게 낫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오늘 당신의 몸을 들여다보라.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해서 자식에게 물어보기 창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건 못 배워. 머리가 굳었어. 그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 말이 당신이 변화를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뇌는 나이가 들면 굳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은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9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뇌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허용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냐는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못 배워라고 선언해버림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장애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기존에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방식과 지식에 대한 자존심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습관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와 점점 단절되고 세상과 멀어지고 결국 고립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살아있음의 감각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그러나 배우기를 포기하면 나이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간다. 69세의 정 씨는 오랫동안 나는 기계치라고 자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뭔가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나는 몰라도 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가르쳐 주려고 해도 됐어. 나는 이렇게 살면 되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갔더니 창구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했습니다. 밥집에서 키오스크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뒤에 줄이 서자 창피해서 그냥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구나. 그 느낌이 생각보다 훨씬 쓸쓸했습니다.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배워보자. 창피해도 배워보자. 마침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디지털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날 정 씨는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몇 번이나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강사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처음 2번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카오톡으로 손자에게 직접 사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혼자서 KTX 예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유튜브로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찾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안 배우는 게 창피한 거더라고요.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넓어진 것 같았어요. 나이는 배움의 끝이 아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진짜 늙음의 시작이다. 밖에서는 참았던 화가 집에 들어오면 왜 먼저 나오게 될까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괜히 퉁명스럽게 말한 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랬을까 하고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이 아이러니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에는 전이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화가 난 대상에게 직접 화를 낼 수 없을 때 그 감정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대상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자신을 무조건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즉 가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특히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정체성 혼란, 역할 상실, 신체적 불편함이 새로운 좌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좌절감은 밖에서는 표현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으로 집중됩니다. 또한 오래 함께한 가족에게는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략으로 이어지고 결국 말 대신 표정과 어투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가족은 점점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해지고 결국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멀어지는 노년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화는 잠깐이지만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곳이 바로 당신이 가장 편안한 곳이다. 그러므로 화가 아닌 감사를 그곳에서 먼저 꺼내라.
64세의 강 씨는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지만 퇴직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주로 TV를 보거나 바둑을 두는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가 뭔가 부탁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바빠. 하지만 사실은 바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짜증의 실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4년이 이어지자 아내는 점점 강 씨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리세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여요. 강 씨는 그 말에 전기가 온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외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올 때 하던 것을 내려놓고 먼저 눈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밥을 차려줄 때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를 반드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내가 먼저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화는 습관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정함도 습관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나에게 달린 거였어요. 당신 곁에 가장 오래 남을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혼자 밥을 드실 때 밥맛이 없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나 싶어서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혼자가 편해라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패인지 한 번쯤 솔직하게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손상을 유발합니다. 외로움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친구들이 하나씩 먼저 세상을 떠나며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는 이 시기에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가 좋아. 아무도 필요 없어.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적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연결과 소속감은 생존만큼이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외로움을 부정하는 것은 배가 고픈데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굶주림은 몸과 마음 어딘가에서 반드시 신호로 나타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연결을 원한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다. 71세의 손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는 했지만 속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손 씨는 스스로는 적응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밥도 잘 차려 먹고 집도 깨끗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며칠 머물다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 웃음소리가 없어.
그 말이 손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손 씨는 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며 혼자 피식 웃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의 권유로 손 씨는 가까운 노인 복지관의 문화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로 카카오톡을 교환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말합니다. 내가 5년 동안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외로웠는데 외롭다고 말하면 더 슬플 것 같아서 안 인정했던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혼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외로움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로 이끄는 길이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라고 스스로 먼저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안대로 닫아버린 것은 없으십니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면 인간은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굳어지면 실제로 상황이 변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학습된 무기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반복적으로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나이에 무슨, 이제 그만해라는 말들이 쌓이면서 당신 스스로도 그 편견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70세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 75세에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여는 사람, 80세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루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늦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남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시작하자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늦은 때는 시작을 포기한 그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73세의 오 씨는 평생 글쓰기가 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신문사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었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생계에 매달렸습니다. 그 꿈은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른이 지나고 나서 오 씨는 손자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손자가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로 하루를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그 일기장을 보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가슴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 내 살아온 이야기를. 딸은 잠깐 놀랐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서툴렀습니다. 맞춤법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공장에서 처음 일하던 날,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아이가 태어난 날, IMF 때 힘들었던 날들. 1년 후 오 씨는 두툼한 원고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손자는 할아버지 이거 책으로 만들어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그 원고를 작은 자비 출판으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부를 찍어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오 씨는 말합니다. 73세 시작해서 뭐가 되겠냐 싶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목적이었어요.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가장 살아있었어요. 시작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큰 용기는 젊은이의 것이 아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작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한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오늘 8가지 버려야 할 습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정약용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물음이다.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지. 사람들은 항상 알지만 못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진호야, 내 오랜 경험으로 보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알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짜로 알지 못한 것이다. 진심으로 뼛속 깊이 알게 되는 날은 행동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스승님, 그 뼛속 깊은 알문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책을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다. 그것은 고통에서 온다. 사람은 충분히 아파봐야 비로소 바뀐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 바로 타인의 고통에서 배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박 씨의 자책, 윤 씨의 침묵, 최 씨의 미움, 오 씨의 포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그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겪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를 꼽으신다면요. 정약용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나는 이미 다 됐다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완성됐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완성이란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여전히 봄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한진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 아버님께 전하거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8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를 자책하며 혼자 밤을 지새우던 63세의 박 씨. 평생 참고 살다가 아들의 한마디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68세의 윤 씨. 비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놓치고 있던 61세의 이 씨. 몸의 신호를 외면하다 더 큰 위기를 맞은 66세의 최 씨. 새로운 것을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낸 69세의 정 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관계를 회복한 64세의 강 씨. 5년 동안 외로움을 부정하다가 마침내 손을 내민 71세의 손 씨. 그리고 73세 꿈을 꺼내 책을 쓴 73세의 오 씨.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바꿨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불편하지만 조금씩 걸음을 뗐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버리는 낡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새로운 삶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